자, 이제 KBS 한국어 능력시험 기출문제 우리 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영역별로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감, 가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식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서 학생분들이 찍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 정말 더 빠르게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지금 이 부분은 지문이 길고 특히 읽기 같은 경우는 지문이 최대 2000자, 1800자에서 한 2000자 정도의 길이이다 보니까 이걸 다 읽어야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양한 팁들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디 저는 영역별로 이 팁에 대한 정리를 기본서, 유형 해설서에서 앞부분에 설명들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서 했던 듣기와 어휘, 어법 이후의 영역에 대한 팁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읽는다라는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읽고 푼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독해라고 하잖아요. 작업을 해왔지만 이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 맞도록 제가 8대 팁이라고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 거니까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팁들이 생각나는 대로 스스로도 정리해 놓으시면 스스로가 학생으로서, 수험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전문가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충분히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그리고 더욱더 더 크신 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쓰기, 창한, 읽기 영역을 제가 한번 모아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중에 첫 번째, 지문 속에 답이 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잖아요. 지문 바깥의 배경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이 안에 정보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선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옳고 그름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것이 맞았던 것은 어떤 외부적인 배경 지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내가 알고 있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맞고 틀리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맞고 틀리고 맞고 지운 것을 둘 중에 하나에서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 우리는 시작은 정답률이 20%였지만 분명 풀다 보면 50%로 올라갈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있죠. 국어는 만고불변의 진리. 역시 둘 중에 하나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50%에서 하나는 100이 되고 하나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고 바른 독해를 통해서 정답률 100%를 끌어올려야 되고, 정말 우리가 수능에도 비문학이라는 게 있고 다양한 국어 관련 시험에서도 비문학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KBS 한국어 능력시험, 검증된 기출문제, 검증되고 객관적인 문제, 단 하나의 정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역시 이 문제 유형들을 잘 훑어보는 것이 정형화된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 잘 어울릴 겁니다. 지문 속에 답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철저히 객관적으로 사고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비문학에서 의외로 약점을 보이시는 분들이, 생각이 많은 분들이, 못한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제 판단에는요, 제 느낌에는요,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을 따라가고, 설명문이라면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논설문이라면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우리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글쓴이의 주장은 주관적이지만 객관적 근거를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의 어미까지도 꼼꼼하게 잘 따져서 무엇이다, 무엇인데 이렇게 소개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지도 잘 보아야 하면서 글 속의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아무래도 역시 어떤 글을 읽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인과관계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A 때문에 B라고 하는 것이 정보에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영어는 해석이 안 되고 독해가 안 되고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지만 국어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말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건데 결국 정확한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A 때문에 B 한 건 맞지만 이것을 갑자기 함정처럼 B 때문에 A 했다는 것처럼 순서를 바꿔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위험한 거죠. 분명 방금 봤는데 마지막에 본 거 훨씬 위험하거든요. 마지막 단락에 본 거 함정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끝에 본 것 또는 그 단어가 키워드가 분명히 다시 나왔을 때 무조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논리적으로 원인 결과가 맞는지, 결과 원인을 바꾼 건 아니,
심지어는 우리 속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즉 오비일학이라는 말처럼 이게 원인 결과가 아니라 단순한 선후 관계거든요. 즉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진 게 아니라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날고 배는 배대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보면 안 되죠. 아침에 내가 엄마한테 혼나서 오늘 하루 종일 재수가 없었다. 인과관계가 아닌 거예요. 100일 기도를 한 덕분에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야구 경기 직관하러 가기만 하면 우리 팀이 맨날 지더라. 원래 못한 거예요. 내가 보러 가서 진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것처럼 원인 결과와 선후관계를 구별하듯이 비문학에서도 이렇게 인과를 가지고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때문에 하기에, 함으로, 해서, 아니면 초래하다, 야기하다, 기인하다, 유발하다, 요인이 된다. 이런 인과적 단어를 포함하여서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주목하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말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우리 국어의 논리에 해당하는 인과관계입니다. 자, 네 번째, 뭔가를 보완하거나 비판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간혹 나오는데요. 보완이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핵심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뭐로 비판인데 적절한 거, 그러면 무조건 주제, 근거, 알겠죠? 핵심에 대한 것을 찾아야지. 지엽적인 거, 이것도 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추가하면 되잖아요. 추가하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추가해야 되고. 우리 쓰기 영역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보완하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핵심에 대한 보완이어야지 지엽적인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의 기준을 잘 찾아야 되겠지만 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주제를 가지고 핵심의 주장, 핵심의 근거여야 되고 적절하지 않을 때는 지엽적인 것들도 어떨 때는 세모도 맞을 때도 있습니다만 적절한 것, 이럴 때 꼭 핵심에 대한 보완, 핵심에 대한 근거여야 하고요. 비약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비약이라 하면 본디 사전적으로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걸 비약이라고 하죠.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고 사고의 비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197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산업화 사회 등에 의해서 그것은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것. 이제 우리는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비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A 하면 B하고 B 하면 C하고 C 하면 D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혀 관계없이 A 하니까 D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A에서 바로 D로 갈 리는 없고요. A와 B와 C와 D라는 것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정말 하나의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단계별로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비약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단계를 마구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아니 필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하다고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떤 걸 줄여야 한다 그랬더니 뭐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우리 읽기 문제로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이 비슷한데 다를 수 있는 사이비. 유사하지만 다른 것을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도 이런 논리의 사이비 아니면은 뭔가 분명 단어의 사이비. 그래서 우리가 일치 문제를 풀더라도 제발 단어만 가지고 풀지 마라. 문장 전체를 보고 앞뒤 관계, 논리적인 것을 따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사하다의 사자에 사이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유사하기는 하지만 아닌 것, 비슷하기는 하지만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항상 지식에서도 문장 읽기에서도 이 사이비 지식이 또 사이비 진술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제가 항상 많은 문제에서 합니다. 사실은 다 넓게 비슷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비약일 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인은 김치를 좋아한다. 그럼 어때요? 이것은 우리 보고 그 문장에 대한 진위,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인은 김치를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나와 있으면 그냥 김치를 좋아한다라고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틀릴 수 있는 문장이 엄청 많죠. 모든 한국인은 김치를 좋아한다.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또는 한국인은 김치를 가장 좋아한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김치를 좋아한다라는 3어절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그리고 일치 문제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다른 음식은 안 좋아하고 김치만 좋아한다든지 다른 음식에 비해 좋아한다든지 가장 중요하다라든지 가장 맛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헷갈린다라는 생각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헷갈려, 둘 중에 하나 비슷한데 어떡하지, 엄청 고민. 이것부터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럼 맞았다 틀렸다라는 결과를 떠나서 문제를 푸는 과정상에서 틀린, 이거는 분명히 맞고 분명히 틀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자기에게 계속 주문을 걸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 내내 뭔가 의아하고 회의적이고, 이건 문제가 짜증나고 문제가 막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는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분명한 지식에 대한 정답을 주고, 이해에 대한 정답을 주고, 추론에 대한 정답을 주고, 비판에 대한 정답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정답이라는 확신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세뇌하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고, 스스로에게 학습을 하면서 계속 어떤 신뢰를, 자기 신뢰를 해줘야만 논리도 사고도 정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떨까요? 그런 거 그냥 넘어가세요. 그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야만 앞으로 많은 문제를 풀 때 자기에 대한 확신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 그래야 진짜 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자, 역시 국어 문제는 다양성이 아니라 객관성이라고 했다는 거죠. 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는 주관적이에요. 하지만 국어 시험은 객관적이에요. 시도 주관적이에요. 시인에 따라 달라. 소설도 다 생각이 달라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객관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모두 다 하나의 문제, 하나의 정답이라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들을 잘 문제 속에도 만들어 놓는 게 있으니까 1, 2, 3번 모르겠어. 그런데 5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틀린 게 나와. 그럼 5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1, 2, 3번에서 엄청 고민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틀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복합적인 사고의 과정이 필요한데, 뭔가 모르는 말이 나오고 잘 못 찾는 게 나오고 좀 생소한 게 나오면 거기서 우리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당황하면 IQ 50이라고 뇌의 학자들은 이야기. 당황하면 IQ 50.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한다라는 것은 생소한 거나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못 찾는 거 나왔을 때 당황하잖아요. 그럼 넘어가라는 거예요. 일단 넘어갔더니 4번, 5번 쪽에서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거, 비약적이고 말도 안 되면서 엉뚱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와 틀린 것은 다르다. 모르는 거와 틀린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틀린 걸 찾는 거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팁을 먼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많은 팁들이 실전 문제에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쓰기 문제부터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틀이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47, 48, 49, 50 이런 식으로 한 5문제의 쓰기 문제를 하나의 소재를 주고 묶음으로 지금 주게 된 거잖아요. 자, 이것은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냥 소재만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 이 중에 3문제 풀어볼 겁니다. 다만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쓰기나 창안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기 때문에 2가지 영역을 제가 묶어서 이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률 고난도였지만 67.85%였고요. 자,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사실 수능부터 우리가 참 많이 했던 문제 방식이에요. 자, 이제 무엇을 볼 거냐, 어디를 볼 거냐, what과 where, how, 이제 이런 것들인데, 자,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주제겠죠. 아무래도 주제. 그리고 주제를 볼 때는 길게 한 줄 밑줄을 긋기보다는 뒤쪽에 힘을 실어서 중간에 한번 끊어서 초점화해서 읽는 것이 좋아요. 자, 예를 들어 청소년 범죄가 잔혹해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럼 알겠어. 청소년 범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10대와 지금의 10대가 다르잖아요. 체격도 다르고 스마트폰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사고하고 아니면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게 달라요. 물론 뭐 다 청소년들이 문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의 자녀들은 착하죠. 내가 아는 주변의 청소년들은 다 착해. 그런데 역시 주변의 환경 등으로 인해서 또는 역시 뭐 교우관계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떤 정체성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다만 어쨌든 원인을 분석한다. 충분히 우리가 다 공감할 만한 주제의 패턴이죠. 그럼 원인 분석이 나왔어요. 그럼 보통 뭐 하겠어요?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을 모든 시험과 심지어는 모든 뭐 면접 같은데, 뭐 논술 같은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다 필요한 3가지 흐름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원인 분석. 알겠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노력하자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원인과 함께 해결 방안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특히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원인이 두 가지면 해결 방안도 두 가지. 원인이 세 가지면 해결 방안도 세 가지. 이렇게 각각 대응 함수 관계처럼 대응할 수 있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 범죄 관련 정보 전달 및 설득, 소개하고 설득하는 게 목적이고요. 일반인들을 독자로, 원래는 이제 이런 데 가지고 함정을 줄 때도 있어요. 누가 독자냐? 그냥 일반인들이. 야, 우리 사회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런 이야기로 가면서 청소년 범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았더니 바로 정답 3번을 보았는데요. 청소년 강력 범죄 발생 시, 물론 범죄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신고를 하자. 그 다음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방. 보통 우리가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비무환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한다라는 거잖아요. 청소년 강력 범죄 발생에 대한 하나의 그 뒤에 사후 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지금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뒤늦게 대비하는 것을 사후 약방문, 망양보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좀 미리 사전에 좀 준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지 발생 후에 필요한 신고, 발생한 다음에 대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론은 정답 3번은 주제와 맞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주제와 맞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 주제. 어디? 주제. 주제 뒷부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제 앞에 청소년 범죄 맞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거냐.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신고할 거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화재, 그럼 화재가 나기 전에 우리가 대비하는 거지. 불이 났는데 이제 어떻게 신고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는 건 아니었던 것이죠. 둘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했고. 물론 이제 어떻게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제시할 수 있어요. 원인 분석에 대한 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자, 문제는 이제 4번 같은 게 뒤에도 이어지긴 하는데요. 강력범죄에 대한 불기소 추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강력범죄가 발생했는데 나이가 몇 살 안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옛날 걸 따지다 보니까 체격은 커지고 머리도 커지고 생각도 커졌는데 그러면서 강력범죄가 늘어나는데 불기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기소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청소년들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아직 나 15살, 16살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도 강력범죄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대비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여전히 우리 예방책이라고 했잖아요. 예방과 관련된 게 반드시 우리 주제 끝부분에 있었으니까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일단 무조건 주제를 봐라. 이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이 한 문제로 인해. 그러나 쓰기 문제가 나오면 다 읽는다기보다는 초점화. 그 다음에 표시하라. 흔적을 남겨라. 제가 칠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빗금 긋고 끝부분에 별표 한번 쳐주고 미리. 그렇게 해서 범위를 좁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46번이었고요. 자, 이제 역시 같은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47번입니다. 자, 자료를 활용하라. 자, 이것도 원래는 참 쓰기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논술이라든지 자료 제시형, 조건 부과형 이런 것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정답률 64% 정도대였고요. 자, 아까 내용과 좀 관련이 있어요. 자, 소년법 폐지에 대한 어떤 청원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즉 청소년들도 스스로 악용하는 경우가 결국은 법이 너무나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현실에 실정에 좀 맞지 않는 측면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호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반면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폐지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권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린애들인데 아직 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교화하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바로 감옥에 가서 징역형을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전 같은 소년원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2의 제3의 범죄를 또 일으키고 거기서 또 또래 집단까지 만나다 보니까 또 다른 범죄가 양산이 되는 부작용들이 있긴 있었죠. 자, 여론조사도 보니까 현행 유지하자, 현행 유지의 계도 강화 이런 거보다는 이제 좀 개정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아까 여기에 청원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가 이게 사실은 좀 모호한 이야기이긴 했는데 강력범죄 소년법에 대한 처분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앞에 있었어요. 앞에 우리 46번에 뭐와 관련된 이야기냐면 불기소 처분을 이야기했던 것이 46번에도 있었고요. 뒤쪽에 48번 이후에도 그 불기소 처분에 관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거죠. 즉 청소년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긴 하는데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주고 그냥 그래 알았어 너희들 나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다시 불기소 처분의 결과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뭐가 증가하는 것은 어떤 범죄율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앞에서 설명과 함께 가야지. 이 표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라는 오답 때문에 이게 고난도가 된 거예요.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라에서도 이제 인터뷰에서도 물론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며 항상 뭐 교육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문제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의 부모, 문제의 사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방안이 물론 여러 가지 반성 시스템도 있고 그러면서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고 뭐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죠. 자, 이리하여서 이제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자, 정답 4번이 되었는데요. 다라를 활용해 10대의 강력범죄의 추이 변화와 그 이유를 설명한다고 했지만 이 자료가 두 가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는 다대로, 라는 라대로 살폈어야 하는데 강력범죄의 추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두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표로 나와서 증가했던 거는 뭐라고 했었죠?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게 증가한다라고 했던 거지 강력범죄의 추이의 변화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혀 다른 표가 나왔어야 되겠죠. 진짜 예전에는 10대 강력범죄가 뭐 몇 건이었는데 1년에 몇 건이었는데 2,000건이었는데 이제 뭐 한 3,000건, 5,000건, 7,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력범죄의 추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추이라고 해요. 우리 국어적으로 보면 추이와 추세는 다르거든요. 한자도 다르고요. 따라서 추이라고 하는 것은 옮길 추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동이라는 단어를 잘 활용하면 되겠죠. 변해가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추이라고 하는 것은 추이를 지켜보겠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움직여가는지를 지켜본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그러나 추세라고 하는 것은 쫓을 추자에 세력 세자를 쓰면서 최근의 경향할 때 우리 많이 쓰잖아요. 야, 최근 추세는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추이와 추세는 물론 전혀 의미가 다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강력범죄의 추이 변화라는 것은 다에서 알 수 없다. 라에서도 역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거기에 따른 추이 변화의 이유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 다도 X, 라도 X.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오답이 많았다. 고난도라고 우리가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다에서 분명 불기소 처분 증가에 불기소가 어디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46번에도 있었고 뒤에 48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도 증가한 그 그래프에 물론 우리는 뭐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했었잖아요. 이 증가한 부분을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가 많구나. 이런 10대 청소년들의 문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전제를 했는데 문제는 처분을 하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악용하고 그래서 청원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보면 어려운 문제들은 함정을 위에 먼저 주고 틀린 것의 정답을 밑에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잘 몰랐다 세모. 그러나 4번은 틀렸다 X.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모르는 거와 틀린 것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한 번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이제 49번, 50번 지문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기호와 관련된 내용도 뒤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자, 한 문제, 우리는 이 중에 딱 한 문제 50번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뭘 보완한다고 했더라? 핵심에 대한 보완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핵심에 대한 보완이라는 건 아까 어디에 대한 주제에 대한 보완이었었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주제를 뭐라고 했었죠?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예방책을 세우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그 대책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꼭 있어야 할 원인에 관한 것이 아까 지문 속에 있었냐는 거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부족한 글이었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과 대책을 순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국 이 글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글을 잘 보진 않았어요. 시간상 지금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글을 돌아가서 지금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심각해요 이런 정도의 문제점 이야기는 나오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물론 뭐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보니까 과도한 폭력의 영상물이라고만 하기에는 사실 지엽적인 것에 불과한 거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을 삼아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이 영상물 못 보게 하면 돼? 폭력 영상물 때문에 이런 문제만 생겨난 거야? 좀 뭔가 부족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우리 사회라는 거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면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청소년들을 잘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한다. 사회적인 대책이, 가정에서의 대책이, 학교에서의 대책이 보통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범주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그러한 원인에 관한 것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고 입장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 뭔가 해야 된다,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거는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원인이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통해서 꼭 들어가야 될 원인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을 핵심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근데 뒤에 문제로 나와 있기를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놓고서 오답이 된 이유가 하나였거든요. 해외 사례를 추가한다. 굳이? 이거죠, 굳이. 꼭 이렇게 말이에요. 물론 해외가 있으면 구체적이겠죠. 그래서 해외가 어딘데, 다른 나라가 어딘데, 어디에서 뭘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건데 라고 구체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핵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주관적일 수 있죠. 저는 더 해외 사례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것뿐이지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주제, 핵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게 옳고 그름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 다 1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정답률이 34%였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푼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란 것은 구체성일 뿐. 이건 구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통일성을 말하는 거죠. 다양성이 아니라 객관성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정답 4번까지 이제 우리는 쓰기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정답률은 높은데 저는 틀려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장 우리가 중립적으로 중간지대, 항상 국어 문제의 특징이 위로 불룩한 항아리라고 하거든요. 막 10점 받고 20점 받고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모르는데 찍어서 맞았는데도 한 절반 정도는 맞고 이 정도 되기를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그 위로 더 올라가서 3급도 있지만 2급도 있지만 정말 1급에 우리가 또 도전하시는 분들, 더 간절한 분들도 분명히 상향 지향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지금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창한 10문제 중에서도 우리는 딱 3문제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한다. 그림 텍스트도 있어요. 정말 텍스트에 대한 거, 그림에 관한 것 이런 것도 있긴 한데 핵심, 어떤 경우에도 그림이 초점이 아니니까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이고요. 자, 공학기술과 인간사회를 유비. 보통 한자 문제로도 잘 나오는 것은 유사한 내용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유비. 그러한 추론을 유비추론이라고 하고 또는 줄여서 유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공학기술과 인간사회가 뭔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공학기술 중에 나와 있는 스톱홀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어떤 그 구멍을 뚫는 것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이제 공학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보통 우리가 철강 구조물은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딱 깨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어디에서 댐 같은 곳에도 잠시 무너지는 거죠. 벽도 이런 균열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자, 균열이 생긴 부분만을 봉합한다고, 여기를 우리가 봉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균열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예상되는 곳에 구멍, 바로 이것을 스톱 홀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구멍을 미리 뚫어 놓는 거죠. 그래서 구멍과 만나면서 여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더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깊게 파낸 다음에, 그래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홈을 파서 용접을 해서 홈을 딱 채우게 되면 그대로 스탑,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공학 기술이에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 사회에다 빗대어서 말하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갈등이 막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 그 막 둘 사이에서 얘네들만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 봉합이지만 계속 막 썩어서 아니면 골마서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극단적 조치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극단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일시적인 희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구멍을 또 냈잖아요. 하나의 단기적인 의미에서 희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살신성인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고육지책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한자성어로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쓰는 계책이에요. 삼국지에 의하면은 뭐 황계의 고육계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자기가 막 매를 대신 맞아가면서 막 피가 터져가면서 막 적벽대전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조조를 속이고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삼국지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고육지계, 줄여서 고육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고육지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결국 만나서 균열이 결국 멈추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용접을 해서 홈을 채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가 되게 재밌잖아요. 창안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재미있게 창의적인 발상 등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일반화하고 끌어내는 것 또한 객관성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균열을 보수하는 과정을 분명 기호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야기했고요. 그것이 유추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조금 더 내려와도 좋다고 했어요. 1, 2, 3번보다는 4, 5번. 1, 2번보다는 3, 4번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미 균열이 생겼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일시적인 타협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봉합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방법, 심지어는 막 구멍을 또 뚫어 막 깨뜨린 거예요. 하지만 그런 스톱홀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이미 뻗어나갈 수 있는 곳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니까 얘도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희생을 해서 구멍을 내서 거듭 고육지책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지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간단한 방법이겠어요? 이미 균열이 생겼는데 균열의 진행 방법을 잘 찾아서 거기에다 구멍을 뚫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용접까지 해서 딱 갈등을 완전히 잡아놓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간단하네, 단순한 방법이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은 다소 약간 폄하하는 거잖아요. 깎아내리는 건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용접을 통해서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지문과 그대로 연결되면서 문제 56번으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균열이라는 것을 이제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유추, 갈등, 사회 갈등이라고 차간 눈을 돌려 빗대어 말했을 때, 그러면 스톱홀에 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야기했던 거죠. 자,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조금의 금이 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를 박아서. 그래서 어떤 극단적 방법을 통해서 조치하고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자, 지금처럼 갈등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희생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약간 고육지책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육지책이자 고육지계이자 고육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에 오히려 구멍을 뚫는 거라고 했어요.
구멍을 뚫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여기 또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멈추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내고 여기에 뭔가 또 문제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거 하다가 다 깨질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하지만 정말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진행 방향을 잘 찾아서 거기에 살짝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스톱홀이지 그걸 아예 부숴서 깨뜨리자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한의 희생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정답률 62%대의 정답이었고요. 자, 오답 제가 한 번만 볼까요? 자, 오답은 2번이라고 했네요. 자, 갈등을 해결하는 합의. 합의를 한 건 아니죠. 합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결국 절충을 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구멍을 뚫는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좀 참신하게 찾아보자라는 공학적 방법이 되는 것이지 합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더 합시다. 역시 55, 57과 관련된 동일한 지문이었고요. 자, 이제 이 문제도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데 저것도 예전부터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긴 합니다. 자, 무엇이 보입니까? 자, 가장 위험한 건 보기만 보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건 보기부터 보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문제는 한 번 보고 보기나 선지는 여러 번 보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를 2번, 3번 꼼꼼히 먼저 봅시다. 윗글과 보기를 활용하여. 와과가 들어갈 때는 항상 제가 끊어서 보거든요. 이유는 두 가지를 묻고 있었기 때문에. 윗글도 보고 보기도 보라는 거예요. 자, 사회 갈등의 해결 방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스톱홀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답이 나왔잖아요. 최소한의 희생 이렇게 했었죠. 자, 그리고 보기에 의한 거 뭐예요? 맞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맞불을 놓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자, 이것은 산불을 끄기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일으키는 거예요.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방향의 반대쪽에서 일부러 맞불을 놓으면 인화물질을 미리 태워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탈 게 없어서 결국 산불은 멈추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의 공통점을 알겠어요. 바로 아까 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넣읍시다. 최소한의 희생이 되는 거죠. 계속 이제는 고육지책, 세 글자 고육계라고 합시다. 다시 한번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쓰는 계책이에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희생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갈등이 해결이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가장 어울릴 수 있는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이것을 극단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최소한의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죠. 맞불에다 적용을 해주시고요. 윗글도 봐주세요. 자, 그러나 이제 오답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3번이 오답인 이유는 불을 불로 제압하는 이열치열. 맞아요. 산불로서 산불을 제압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맞불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뜨거운 곳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열치열, 이냉치냉. 예전에는 이재이라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기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까 우리 했던 윗글에서 스톱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불로 불을 제압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진행 방향을 살펴서 거기에 다시 균열을 내서 이것은 불로서 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막기 위한 희생을 말하죠. 막기 위한 공학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열치열의 방법이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윗글과는 관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유들 모든 문제에는 이유가 있고 오답에도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자책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국어 너무 어렵고요. 막 어려운 건 있어요. 지식. 모르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적인 거, 뭔가 읽고 답을 찾는 데는 다 여러분의 그 미세한 차이, 조금의 방향만 바꿔주면은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의 점수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건 단기적으로 여러분이 급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지식, 한자, 뭐 문법 이런 것들은 뭐 엄청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 고난도 문제를 해결한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빠르게도 풀 수 있고 정답률이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문제에 주목하라고 했어요. 문제는 한 번 읽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읽는다라는 거는 진짜 눈으로 여러 번 보라는 게 아니라 분석하라는 거예요. 끊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나 선지는 한 번만 보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시간을 줄일 수 있더라라는 거죠. 문제가 중요하다. 문제의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조금만 관점을 바꿔도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안 영역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69번부터는 비문학이네요. 69번은 비문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역시 영역별로 지금 쪼개가는 것 중 두 개의 영역을 문항수로 보면 6문제를 지금 푼 건데요. 단순히 문제 수가 아닙니다. 한 문제에 제가 엄청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문제를 날림으로 수박 겉핥기로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막 다 푼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더욱더 순서를 정하고 취사 선택해서 가는 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어떤 강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쓰기 영역과 관련됐고요. 창안 능력과 또 영역과 관련이 되는데 아까 팁들 8대 팁이라고 했지만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비문학에도 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라서 꼭 잘 이 팁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